우선 우리 정책 이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떠오른 키워드 몇 개 있어요. 사과, 대파, 의대 정원, 그리고 또 뭐 김포는 약간 약해졌지만 김포 서울 편입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하나씩 실제로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했고 실제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제가 사실 저희 경제방송이니까 여러 번 다뤘어요. 사실 물가 문제. 맞아요. 특히 이제 농산물 문제는 굉장히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많이 다뤘는데 그 문제 지금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했던 한국일보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현안 중에서도 과일값 같은 물가 문제가 서울의 격전지 중심하고 이제 부산하고 경기도 격전지 중심으로 조사했던 데서 가장 물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실제로 물가가 정말 중요했던 건지 요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긍부정 평가 있잖아요. 국정수행 지지도.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갤럽은 요인이 나와요. 뭐 긍정을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부정을 왜 했냐. 그래서 전주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떴냐, 적냐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포함해서 경제라고 부정평가로 나온 게 항상 1위였어요. 항상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아주 특별한 이제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조금 반짝 뭐 다르게 올라왔지만은 윤석열 정부 내내 거의 내내 이 경제 문제가 사실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항상 부정평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이게 이제 발화가 된 게 그 합리적 대파 발언.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이제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제 가장 근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선이 이제 2월 달에 정부 여당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와. 그때는 민주당의 이제 공천파동과 자중질환이 있었을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게 이제 딱 있고 그게 MBC가 출국 금지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막 논란이 됐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 딱 이종섭이 언제 출국을 했냐면 호주로 3월 10일에 출국을 했어요. 딱 총선 한 달 전이거든요. 모든 여론조사가 3월 10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면은 3월 10일 이후로 심지어는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됐는데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월 첫째 주와 3월 둘째 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3월 셋째 주가. 왜 그러냐면은 서울 국민의힘 지지율이 45%까지 찍었다가 이게 20%대로 한 주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이 너무 작다. 왜냐면 1000명 중에 이제 서울은 실제는 한 뭐 이제 180명, 200명밖에 안 되니까 샘플이 작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오차 범위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근데 2연타가 나온 거죠. 3월 10일 날 이종섭이 나가면서 이게 커졌고 그 이후에 3월 18일 날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유 합리적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틀 뒤에 이제 보도가 특히 한겨레부터 해가지고 쫙 보도가 나오면서 그게 한 열흘 시차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번 선거가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물가 문제는 계속 문제가 있어. 경제 문제는 계속 잠재돼 있었는데 이거를 점화를 한 거는 윤석열 본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딱 보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났어요. 결국 정치라는 것을 정치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 딱 대파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리한 이번 선거는 제가 생각한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가짜 프레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짜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당은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고 그리고 야당은 그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내세웠거든요. 물론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나름의 이유들이 왜 가짜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치라는 것은 그 시점에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운동권 심판과 검찰 독재 심판이 과연 이 시점에 가장 절실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각자가 내세우는 프레임이 완전히 뒤덮어서 이 선거 프레임을 완전 좌우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발견한 흐름 중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차악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최선이든 차선이든 막 제시해도 그게 못 믿어오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선 선택하지.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최선이나 차선 같은 거는 아예 안 만들려고. 아예 만들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차악이라는 건 어떨 때 존재하냐면은 최악이 존재할 때 차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심판하겠다. 상태를 무조건 어떻게든 심판하고 뭐 범죄자든 뭐 이렇게 형사처벌이든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선거 프레임이 이제 좌우가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모든 선거 프레임을 대파가 격파한 거죠. 대파가 대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이 열일하셨어. 그래서 예, 다 격파하시면서 대파가 대파하는 선거. 그러니까 대파가 교수님 심판하는 키우셨죠. 선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파를 계기로 경제로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오르지 않은 쟁점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자영업자 빚과 뭐 가계부채 빚이 뭐 그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들의 희생으로만 손실보상 제대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양극화 이슈라든지 저출생 이슈라든지 기후 사실 저는 목련 피면은 이제 김포가 서울된다 기후 이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저변에 아주 문제적으로 이제 있다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공론장에서 꼭 다뤄야 되는데 안 다뤄졌던 문제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튀어나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다룰까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건데 최소한 튀어나오는 역할까지는 했다. 이번 대파 사건. 대파 사건이 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방금 자영업자 빚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약을 다 내놨어요. 정당들이. 저는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근데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다시 봐주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들한테 빚을 더 내주겠다. 지금 있는 빚을 리볼빙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민주당에서는 그 빚을 탕감은 해주기는 좀 어렵고 선별적으로 조금 줄여주는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선별 완화를 했고 녹색정의당은 전체 탕감 이렇게 딱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차별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론화가 잘 안 돼서 유권자들이 잘 인식 못한 상태에서 사실 투표하게 된다. 이게 좀 근데 아쉬워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특히 이제 경제와 정책을 얘기하는 이제 방송이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조심스럽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는 일단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에 관심이 없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은 그냥 프레임 대 프레임이 그러니까 심판론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거는 심판 대 심판 누가 더 싫은지를 누가를 더 심판하고 싶은지를 사람들한테 강요한 상황이 됐어요. 뭐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론이었고 이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안 꺼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명한 선택인데 어쨌든 지금은 심판이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뭐 탕감을 해주고 뭐 리볼빙을 해주네 안 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중요치 않은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효능감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다. 너무 남발을 했다라는 거. 이때면 이미 대통령이 24번 민생 토론에 가가지고 얘기한 것만 지금 1000조가 넘는다. 이거 하겠어? 이거 제대로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이번에 공약들 나온 거 정책들 나온 것도 다 지난번 대선 아니면 지난 4년 전에 총선에 나왔던 거예요. 상당수가 재활용한 겁니다. 그럼 왜 안 지켰는지부터 지들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야 또 얘들이 또 이제 선거 앞두고 또 막 던지나 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떠밀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딱 출생 기본소득 말씀하시는 아니 최근에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맞아요. 25만 원씩 주겠다. 네. 그럼 딱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 야당이 어떻게 줘? 정부가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공을 떠넘기는 거예요. 세종시 이전 얘기도 마찬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이전 얘기하니까 야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지라고 저쪽에 공을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과 플랜도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떠넘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떠넘기지 말고
두 당이 합당을 해라. 280석에 우리나라 거대 유일 정당이 나와가지고 서로 떠밀지 않고 모든 정책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그런 것이다. 나라 북쪽에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 정책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신뢰도 이거 자체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뭐 김포 시민들도 뭐 서울 편입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김포 시민 중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야 되겠어? 야, 총선 앞두고 또 뻥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러니까 먹히지 않은 이유가 신뢰 자체가 좀 많이 붕괴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저는 좀 말씀하세요. 반박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반박. 네, 네, 새로운 좋습니다. 대결 프레임이 토론.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인 거는 뭐 이렇게 이미 오래됐다. 그리고 정책을 얘기해봤자 뭐 믿지를 않는다.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선거와 정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상 해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런 그런 리액션을 이제 받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방금 나열하신 쭉 사례들을 보면은 이거는 정책과 공약이 소비되는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정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가 문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운영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정부의 기조는 딱 하나예요. 긴축하겠다. 예. 긴축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긴축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축이라는 것은 보통 지출을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출을 줄이면서 내가 수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지출을 줄여야 긴축이거든요. 근데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수입을 줄인다면은 그 긴축일 수 있을까요? 그럼 방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방만 재정을 운영하면서 정작 감세하면서 지출을 그렇죠. 줄이겠다고 예, 얘기한 걸 말씀하시는 수입을 줄인다는 거죠. 거는 감세를 큰 폭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민생 24번의 민생 토론에서도 그 정말 조율되지 않은 감세 정책들을 마구 남발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실현될 가능성도 거의 없거니와 이미 실현된 감세 정책만 해도 그 상당한 수의 이제 감세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그 물가를 대응하고 경제를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수요 전체가 올라가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었다면은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재정을 풀어도 이건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2년 전에 찾아왔던 인플레이션도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썼는데 기후위기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그 농작물들 몇몇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작물들이 발생해서 만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실에서 대파가 막 6,000원, 8,000원이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장황한 그 자료까지 첨부해가면서 이제 성태현 실장이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제가 또 데이터를 다 찾아봤죠. 대파 한 항목의 가격이 그 정도 간 적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실류와 채소류 전체가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런 정도로 올랐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정 항목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특정 그 품목들의 가격이 오른 문제들은 충분히 재정을 잘 이렇게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유능하고 정책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을 했었다면은 그 이번 정부가 지금 정도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예. 아, 그러게. 그게 혹시 심판론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처하는 게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심판하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종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런 심판일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좀 경제가 아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윤영중 대표께서 윤 대표님께서 이제 저하고 저에 대해서 반론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반론인지 모르겠는 게 다 동의해. 다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각을 그래서, 세워야지 또 얘기가 각을 되죠. 세워야 되는 건가? 아, 혹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각을 못 근데 찾아. 저는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굳이 하나를 이제 정정은 아니고 얘기를 하자면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긴축 재정이 아니라 건전 재정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정부는 하고 있죠. 뭐가 건전한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심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죠. 그냥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얘기는 맞다고 봅니다. 무능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08개국 중에서 200위까지 작년 상반기에 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즘은 좀 회복되고 있어요. 자, 재작년은 19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면은 전 세계 뭐 위기가 한국에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무능했다. 결과적으로 무능했다라는 거고 물가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파가 이제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베오라는 이제 세계적 글로벌 조사 기관이 계속 물가를 조사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조사를 해요. 이미 2월 달부터 우리나라의 감자 그리고 감자 세계 1위 그리고 대파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 토마토 세계 2위, 뭐 양파 세계 2위, 뭐 이랬어요. 바나나 뭐 세계 1위, 막 오렌지도 세계 1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농산물 전체 가격이 올랐다. 네, 우리나라가 비싸진 게 갑자기 비싸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 2월부터 이미 쫙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도 무슨 대파 가격이 높다고 뭐 1,5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 잡혀가지고 뒤늦게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농산물 안정기금을 뭐 투입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건전재정은 어디 갔냐고 무제한으로 투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무능해서 계속 뭔가 돌려막고 있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감자를 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감자까지. 그래요? 텃밭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씨감자 심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는데 이번 감자 농사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어요. 예, 감자 농사는 보통 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은 다음에 장마 전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마 전에 수확해야 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너무 더워지기 전에 또 장마가 빨리 찾아오면은 썩기 때문에 감자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자 가격 잘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에 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다면 감자를 대량으로 수입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입하면 기존의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기존의 농가들을 굉장히 황폐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기후 위기가 어떤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지역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거 시간이 걸리지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도 지금 정부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대파로 촉발된 경제 프레임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심판론이라도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지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정책이 어떤 선거 이슈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선거 이슈가 되면 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주세요 라는 어떤 유권자들의 여망이 그 비판 안에 딱 담기잖아요. 근데 물가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아니면 경제적 무능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바라고 이 유권자들이 뭘 바라면서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물가 문제가 촉발이 된 거는 맞고 이제 사람들이 워낙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지난번에 지방 교부금도 이제 한 20조 원인가 지금 안 줘가지고 지금 막 그거 가지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경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정부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하기 싫고 야당한테 협조구하기 싫으니까 그냥 야 안 줘버려 그래서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제 완전 작사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해결이죠. 다른 게 아니라 해결인데 또 하나는 태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대파 논쟁에 가장 사람들이 이게 점화가 되고 소위 말해서 분노를 하고 빡치게 된 거는 합리적이라는 그 단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이제 뭐 거두절미했네, 잘랐네 하고 이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뭐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할인이 많이 됐지만은 875원이면 합리적이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순간 이게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그리고 참모들 책임이다. 참모들 책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의 말이 그 상황에서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잘 세팅을 해가지고 훈련된 만큼만 딱 얘기를 하게 하는 게 원래 참모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도 이를테면은
이거 875원인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싸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노력을 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하고 870원이 합리적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화를 돋궜다. 이 캐릭터 자체가 조금 얼굴만 보면 화나거든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분들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일단은 안 갔어야 돼. 근데 용산에서는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대통령이. 내가 민생 토론회 24번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국정 수행 지지율 내가 다 끌어올렸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서 사고를 쳤는데 제가 그래서 참모들 다 잘라야 된다. 이거 기획하고 이거 한 사람들 인사 제한까지. 네,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니까 옆에 장성철 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더 자를 사람도 없어. 이제 다 잘렸어. 많이 정리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출마한다고 들었는데? 나가고 바른 소리 이제 싫은 소리 했던 사람들 다 이제 다 못 이겨서 나가고 야, 더 자를 사람도 없어. 이게 이제 이 정부의 비극인 거예요, 사실은. 예.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민생과 물가에 좀 진심이었고 그리고 좀 문제를 잘 다뤘었으면은 그래서 좋게 봐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본인에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억울할 거야. 억울할 거예요. 아마 이게 합리적이라는 게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그냥 발언이지 이게 반드시 그 가격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을 내가 그거 가격 말고 본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장을 좀 봐본 사람으로서 좀 갑자기 싸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진심이지 않았고 거기에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무심한 발언을 한 거죠. 이 무심한 발언에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언제 있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공공주택에 가서 이만하면은 아이 둘 키울 수 있을 만한 집이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 집에 아마 평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3에서 20평 되지 않았습니다. 10평대였어요. 10평대. 예, 네네네. 10평대였고 물론 그 집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사실 공공주택에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집값과 임대료 부담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봉착한 상황에 대통령 발언이 무심한 발언이 불을 지른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 말 실수가 뭐 실수였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무심했던 대통령의 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불을 붙은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똑같이 대파를 들었더라도 그냥 물가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감하는 정도의 말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딸 수도 있었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지고 그런데 나갔으면 우리 재정정책을 이제 전환을 해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대까지 그런 거는 근데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재정 정책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선거 전략이었으면은 감정이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뭐 그거는 굉장히 많은 정치학 논문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정당 지지, 정당 고착화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감정으로 이제 투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그 즉발적으로 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석할배님이 댓글에 이렇게 하시는데 얼굴만 보면 화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아마. 이거 진짜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데일리안이라는 그 이제 보수 좀 강경 보수에 가까운 그 데일리안이 그 칼럼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인상 깊게 읽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문 1면에 아무것도 내지 마라. 그리고 대파든 뭐 양파든 쪽파든 아무것도 손에 들지 마라. 김건희 여사랑 손잡고 관저에 가가지고 둘이서 사라져라. 이게 이번 선거 대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볼 정도로 얼굴만 보면 화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가 안 보여가지고 김건희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듯이 대통령도 그런데 가가지고 대파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사실은 지금은 웬만하면 안 보이는 게 전략인데 본인은 스스로를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사상 한 번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저는
드라이한 대통령이 좋아요. 재정 정책 이야기하고 이런 아니, 뭐,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좋죠. 아니, 뭐 김대중 제가 뭐 대통령 그런 얘기 많이 그게 안 했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선거 때 뭐 재정 정책이 표에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하죠. 어이구 시간이 훅훅 가네. 근데 그 자, 대파 파동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네, 정리를 여기까지 하면은, 듣고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슈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초반 국면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그 주도하는 국면이 이어졌었거든요. 맞아요. 예, 처음에 그때 이제 유리했었죠. 1월만 해도 의료개혁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2월에는 본격적으로 의대의 정원을 어떤 식으로 증원에 이제 할당 TO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논란이 뜨거워졌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시 이제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비대위원장이 그 발언을 함으로써 메가서울 혹은 이제 수도권 인근 도시의 여러 인프라를 개선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 주도권을 상당히 가져갔던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막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게 1월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2월 중순이 되어서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게 바로 민생토론회. 1월 초부터 쭉 꾸준히 해왔습니다. 24차례, 그러니까 올해만 24차례 했을 정도면 정말 많이 해온 거잖아요. 이게 그 원래 신년 업무 보고의 방식을 바꿔가지고 한 거라고. 제가 신년 업무 보고의 네네네. 방식을 바꾸자고 최초 윤 대표님이 제안자라고 제안하신 했죠. 거라고. 최초 제안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국면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진짜 이게 선거를 정말 국민들 무시하면서 치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 사람들은 지역 개발이라고 본 것 같아요. 지역 개발. 지역에다가 뭐 만들어줄게, 뭐 지어줄게, 뭐 만들어줄게. 이거 선거 국면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각 지역구 후보들은 어쩌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거든요.